지금 경주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 트럼프는 경주에서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고립되었다.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태국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히토류 카드는 72시간 만에 무력화되었고 17번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주는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3,500억 달러 관세 협상, 북한 카드, 코리아 패싱,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정말로 미국 편인가? 지금부터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경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 APC의 진짜 의제. 경제가 아닌 패권. 원래 APC라는 것은 순수하게 경제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력체입니다. 아시아 퍼시픽 에코노믹 코어퍼레이션, 즉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모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상호 번영을 추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만들어진 이 기구는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원국들 간의 무역 장벽이 낮아졌고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많은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도 바로 이 세계화와 APC 체제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경주에서 열리는 APC 회의를 들여다보면 경제협력이라는 공식 의제는 거의 장식에 불과합니다. 회의장 안팎을 지배하는 진짜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전면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보면 그의 전략이 손바닥 보듯 명확합니다. 그는 경주에 오기 전에 먼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을 들렀습니다. 그리고 경주로 왔습니다. 이 경로가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방문 코스입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특히 중국과 친하거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나라들을 하나씩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죠. 마치 바둑에서 상대방의 돌을 포위하듯이 트럼프는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미국 진영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사면초가로 만들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APC는 바로 그 전략의 완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트럼프는 이 회의장에서 보십시오. 중국은 이제 혼자입니다.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국 정상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중국의 고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의 의제표에는 여전히 무역 촉진, 경제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그럴싸한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칠일 뿐입니다. 진짜 게임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양자회담에서, 비공식 만찬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당신 나라는 어느 편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경제협력회의였던 APC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는 쇼케이스로 완전히 변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쇼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선택. 미국 시장 vs 중국 공장. 승부는 이미 났다. 왜 지금 이 순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국가들은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난 30년간 작동했던 세계화 시스템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시스템의 양축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었습니다. 3억 명이 넘는 부유한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물건을 사주는 덕분에 전 세계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제조업 제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값싸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덕분이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들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가공하거나 부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으로 유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싼 물건을 살 수 있었고 중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다른 나라들도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아름다운 균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트럼프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 시스템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 공장을 택할 것입니까? 둘 다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작은 나라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선택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안정적인 소비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중국은 많은 나라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중국에서 값싼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받고 중국 시장에도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중국 공급망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급받던 것들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미국만큼 크고 부유한 소비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이 크긴 합니다.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이죠. 하지만 아직은 미국만큼 부유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와 불투명한 정책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돈 버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냉정한 계산이 나오자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미국 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는 완전히 미국과 함께 갑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투자 약속도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레이시아, 호주, 태국 같은 나라들도 속속 미국 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운 나라들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화교 인구도 많아서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들도 미국 편에 서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매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을 원하면 우리 편에 서라. 우리와 함께 중국을 압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중국처럼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다.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중국에 평균 6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편에 선 나라들에게는 평균 4%만 부과합니다. 이 차이를 보면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나라들은 거의 다 미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중국 주변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나라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자기 문제로 정신이 없습니다. 북한.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중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파키스탄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 이들도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주 APC에서 드러날 냉혹한 현실입니다. 중국의 고립 그리고 미국의 압도적 승리. 트럼프는 이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려고 합니다. 히토류 신화의 완벽한 붕괴. 72시간의 반전 드라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이름 그대로 희귀한 흙이라는 뜻인데 스마트폰, 전기차, 전투기, 미사일 등 거의 모든 첨단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히토류를 중국의 황금의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을 골탕 먹일 수 있는 최강의 무기라는 것이죠.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의 첨단 산업이 마비될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멈추고 테슬라가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 전투기가 하늘을 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0월 9일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미국아 우리도 너희를 아프게 할 수 있다. 관세만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무릎을 꿇을 것이다. 트럼프가 항복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도 미국이 궁지에 몰렸다. 이제 미중 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는 즉시 반격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100% 더 올린 것입니다. 원래 57%였던 관세가 157%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국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157% 관세를 내고 물건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단 72시간 동안 히토류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히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워낙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히토류 개발을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이제 말레이시아가 본격적으로 히토류를 채굴해서 미국에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태국이 히토류 정제를 막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독점한 것은 히토류 광산을 독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히토류 정제 과정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는 땅에서 캐낸 그대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돌멩이입니다. 복잡한 화학 처리를 거쳐야 실제로 첨단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금속이 됩니다. 이 과정을 프로세싱 또는 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제 과정이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독성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며 방사성 폐기물도 나옵니다. 선진국들은 엄격한 환경 규제 때문에 이런 공해 산업을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중국은 환경 규제가 느슨했기 때문에 희토류 정제를 대규모로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은 희토류 정제 공장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국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태국도 환경 오염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익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라는 정치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셋째, 호주도 희토류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호주는 원래부터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제 시설이 없어서 채굴한 희토류를 중국에 보내서 정제했습니다. 이제 호주는 자체 정제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고 미국이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움직임이 단 72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그 짧은 시간에 희토류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된 것입니다. 중국의 30년 희토류 독점이 단 3일 만에 무너진 것이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만 손해입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에서 공급받으면 그만이니까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중국이 센카쿠 열도다 오이다오 분쟁으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난 10몇 년 동안 꾸준히 희토류 공급처를 다변화했습니다. 호주,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희토류를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희토류를 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재활용 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50% 미만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완전히 중단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일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황금의 칼은 사실 황금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판지로 만든 칼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장이라는 칼이 훨씬 더 날카롭고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7번의 전투. 그리고 미국의 완벽한 승리. 미중 무역 전쟁을 연구하는 한 미국 학자가 매우 흥미로운 논문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벌인 무역 전쟁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양국은 총 17번의 크고 작은 무역 전쟁을 치렀습니다. 패턴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나 다른 원자재 또는 특정 산업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하면 미국은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쳤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공급하는 물자가 없으면 너희가 곤란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미국은 우리 시장에 못 들어오면 너희가 더 곤란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마치 복싱 경기 같았습니다. 중국이 잽을 날리면 미국이 훅으로 받아치고 중국이 어퍼컷을 시도하면 미국이 카운터로 응수했습니다. 17라운드에 걸친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숫자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거래액은 7,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6년이 지난 2024년에는 5,78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약 1,800억 달러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1,800억 달러 감소가 누구의 손실이냐는 것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손실입니다. 미국은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에서 사던 물건을 이제 다른 곳에서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총 수입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입처가 바뀐 것뿐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같은 기간에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거래가 약 20%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도 크게 늘었습니다. 멕시코도 큰 수혜자였습니다. 인도도 급증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중국의 빈자리를 정확하게 채운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라는 하나의 공급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나라로 공급처를 다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베트남에 문제가 생기면 말레이시아에서 더 사오면 되고 말레이시아에 문제가 생기면 인도에서 더 사오면 됩니다. 반면 중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수익성 높으며 가장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1,800억 달러어치를 잃었다는 것은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한번 잃은 시장은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공급 업체들과 관계를 맺고 공급망을 구축하고 품질을 검증하고 신뢰관계를 쌓으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도 크고 인건비도 예전만큼 싸지 않습니다. 이 학자는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화는 무너지지 않았다. The identity collapse. 트럼프가 정복했다. was conquered by 트럼프. 무슨 뜻일까요? 세계화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 시스템을 자기 마음대로 재편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화는 계속됩니다. 국가 간 무역도 계속되고 자본도 계속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미국 편에 선 나라들 사이에서는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지만 중국은 그 네트워크에서 점점 배제됩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선택적 세계화 또는 무기화된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표현도 강렬합니다. 미국은 이제 진짜 제국이 되었다. 제국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한 말입니다. 미국은 이제 단순히 강대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규칙을 만드는 나라를 넘어서 규칙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된다고 하면 됩니다. 미국의 전략을 수치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평균 63%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들에게는 평균 단 4%만 부과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합니다. 미국 편에 서면 천국이고 중국 편에 서면 지옥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나라들이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옵니다. 중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17번의 전투에서 미국은 17번 다 이겼습니다. 완벽한 전승입니다. 북한 카드 중국의 급소를 찌르는 트럼프의 전략. 경주 APC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APC가 북한이 무슨 상관이야? 북한은 APC 회원국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북한은 APC 회원국이 아닙니다. 공식 의제에도 북한 문제는 한 줄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경주에 오면서 계속해서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는 김에 김정은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겠다. 문이 열려 있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순진한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매우 정교하고 전략적인 메시지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발언 한마디가 한국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한 것 아니냐,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포기된 것 아니냐, 우리가 완전히 배제당한 것 아니냐 온갖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려면 그가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한국 국민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중국 지도부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확히 이것입니다. 중국아 잘 들어라. 북한의 핵은 미국만 위협하는 핵이 아니다. 너희 중국도 위협할 수 있는 핵이다. 사정거리만 봐도 베이징까지 충분히 닿는다. 그리고 만약 내가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그 핵들이 어디를 겨냥하게 되겠느냐? 당연히 너희를 겨냥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것은 중국에게 정말로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악몽 같은 상황이 바로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입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과 미군이 중국 국경까지 바로 닿지 않습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일종의 방패막이인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중국은 코앞에 미국의 영향력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핵무기까지 가진 나라가 미국의 동맹이 된다면 일본과 한국도 미국의 동맹인데 북한까지 미국 편이 되면 중국은 동쪽에서 완전히 포위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이 진짜로 북한의 핵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 확산 방지라는 국제 질서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 일본은 즉시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가지겠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당한 주장입니다. 북한도 핵을 가지는데 왜 우리는 안 돼?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여론도 일본도 핵을 가지는데 우리만 안 가지면 안보 균형이 무너진다며 핵무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무장 도미노에 빠집니다. 이것은 미국에게도 악몽입니다. 미국이 70년 넘게 구축해온 동아시아 안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던 동맹국들이 모두 독자 핵무장을 하면 미국의 영향력도 크게 약화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핵을 진짜로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만약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즉 북한, 일본,
한국이 모두 핵무장을 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핵들이 모두 중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중국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국아, 너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너희에게 훨씬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북한 핵이 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너희를 겨냥할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협력해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계속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북한과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 수도 있다. 중국, 너희가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북한 카드를 쓸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실제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북한은 최근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핵은 우리의 자주권이고 생존의 보검이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다른 것은 논의할 수 있지만 핵만큼은 안 된다. 그런데 트럼프가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김정은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북한 비핵화입니다. 그것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남의 성사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북한 카드를 계속 흔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미국으로 기울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중국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의 진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경주 APC에서 한국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한가운데에는 3,500억 달러라는 기묘하고도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만만한 어조였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왜 이런 온도 차이가 날까요? 바로 3,500억 달러 때문입니다. 3,500억 달러.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8월 25일까지 돌아가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이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협상해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우리도 뭔가 제안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5,500억 달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적은 3,500억 달러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일본의 약 64%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우리가 향후 몇 년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고 그 대가로 관세 인하나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훌륭한 협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언론과 정부는 이것을 대단한 성과로 포장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내야 하는데 우리는 3,500억 달러만 내면 되니까 우리가 2,000억 달러나 절약한 것이다. 외교를 정말 잘했다.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약 4,0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것은 외환 보유고의 거의 9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외환 보유고는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판입니다. 외환위기가 오거나 경제 충격이 있을 때 쓰는 돈입니다. 그것을 거의 다 투자해버린다. 너무 위험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한국의 34배 정도 됩니다. 약 1조 3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일본의 GDP 규모도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비율로 따져볼까요? 일본은 외환 보유고의 약 42%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87%를 투자해야 합니다. 경제 규모 대비로 봐도 한국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적정 투자액은 1,500억, 2,000억 달러 정도가 맞습니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처음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를 제안했을까요? 아마도 일본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내는데 우리가 1,500억 달러만 낸다. 그러면 한국이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처럼 보이지 않나?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협상은 체면 경쟁이 아닙니다.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자기 능력에 맞는 제안을 해야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말고 25% 관세를 받자. 계산해보니 그게 더 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몇몇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25% 관세를 10년간 내는 것보다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손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리에는 미국이 날강도다라는 플래카드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계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문제입니다. 시장을 읽느냐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한국이 3,500억 달러는 너무 비싸다. 우리는 차라리 25% 관세를 받겠다고 선언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15% 관세만 냅니다. 10%의 차이입니다. 10%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조업에서 10%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들은 영업이익률이 510% 정도입니다. 거기에 10% 관세를 더 내야 한다면 완전히 적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봅시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현대차는 어떻게 했을까요? 차값을 올렸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25% 관세를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대차가 25% 관세 때문에 차값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은 토요타, 혼다, 닛산으로 갑니다. 일본 차들은 15% 관세만 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번 빼앗긴 고객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한번 사면 보통 510년 탑니다. 그동안 그 브랜드에 익숙해집니다. 정비도 그 브랜드 딜러에서 받습니다. 다음 차를 살 때도 같은 브랜드를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 점유율을 잃으면 회복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립니다. 딜러 네트워크도 무너집니다. 현대차를 파는 딜러들이 현대차는 이제 안 팔린다며 토요타 딜러로 전환합니다. 한번 무너진 딜러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입습니다. 현대차는 비싸고 경쟁력이 없는 차라는 인식이 박히면 그것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대차는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차값을 올리지 않고 시장을 지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손실을 보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기업들이 물건값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관세를 자기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회사가 값을 올리면 경쟁사가 그 시장을 모두 가져갑니다. 따라서 3,500억 달러 내지 말고 차라리 25% 관세를 받자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25% 관세를 받으면 돈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잃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3,500억 달러가 합리적인 숫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국의 능력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는 너무 많다. 줄여달라.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협상하고 있고 미국은 너희가 먼저 제안한 숫자 아니냐. 약속은 지켜야지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경주 APC에서 최종 타결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타결되었다고 말했으니까요.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타결되었다고 하면 그의 머릿속에서는 타결된 것입니다. 다만 최종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해서 중간 지점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500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한국이 원하는 1,500억이 1,000억 달러보다는 높은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을 늘려서 연간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한국은 애초에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를 제안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까요? 관세는 경제가 아니다. 정치이고 관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세를 순전히 경제적 문제로 생각합니다. 관세율이 몇 %냐, 무역 적자가 얼마냐, GDP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런 숫자들의 문제로 봅니다. 경제학자들도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서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정치적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관점 퍼스펙티브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생각이 같은 나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미국과 함께 가는 나라에게는 관세를 낮게 매깁니다. 반면 미국과 생각이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 가까운 나라에게는 높은 관세를 때립니다. 관세는 징벌의 도구이자 보상의 도구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에 평균 63%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들에게는 평균 4%만 부과합니다. 무려 15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 결정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우리 편이면 4%, 중국 편이면 63%다. 선택하라. 이것이 트럼프의 메시지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의 관세율은 중국의 63%보다는 훨씬 낮지만 일본이나 다른 동맹국들의 4%보다는 높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국은 오랫동안 안미경중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일종의 줄타기였죠. 양쪽에서 다 이익을 취하겠다는 영리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이 좋을 때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미국도 중국과 장사하면서 돈을 벌었고 중국이 부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중국은 부자가 되어도 민주국가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이 되었고 우리의 경쟁자가 되었으며 이제는 적이 되었다. 냉전 시대가 다시 온 것이다. 자유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한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양다리는 안 된다. 이것은 작은 나라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두 거대한 강대국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양쪽에서 다 이익을 취한다. 그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승리할 편에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를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반면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며 기술적 우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미국과 동맹입니다. 한미상 호방 위조약이라는 군사동맹 조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로 약속했고 한국도 미국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미국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치관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일부 여론은 여전히 이것을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 편만 들어야 하느냐,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중립을 지키면서 양쪽과 다 잘 지낼 수 있다, 우리는 강대국 게임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미국은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라. 중국과 거리를 두라. 그러면 너희를 우대해주겠다. 하지만 계속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면 너희도 중국처럼 취급하겠다. 이것이 3,500억 달러 문제의 본질입니다.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너희가 진짜 우리 편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동맹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투자하고 실제로 중국과 거리를 두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흔들리는 권력 과연 그가 결정할 수 있을까? 경주 APC에서는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무역 협상에 최종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측은 이미 여러 차례 실무 협상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시진핑이 진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와 무언가를 합의하더라도 그것이 중국 내부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78년 전의 시진핑과 지금의 시진핑은 완전히 다릅니다. 2017만 2018년 무렵의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장악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파들을 제거했고 충성파들을 요직에 심었으며 헌법까지 고쳐서 임기 제한을 없앴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기 사람으로 심어 놓았던 고위 군인들이 대거 숙청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상장이라고 부르는 대장급 장성, 즉 최고위급 군 지휘관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12명이나 해임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시진핑이 직접 발탁하고 승진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충성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중국에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한 말입니다. 즉 군대를 장악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군부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도 군부와의 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시진핑도 집권 초기에 군부 장악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충성파 장성들이 12명이나 사라졌다는 것은 그의 군부 장악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들을 숙청하고 있는 걸까요? 시진핑 자신이 숙청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배신했거나 무능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진핑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시진핑 자신이 아니라 당내 다른 세력들이 시진핑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 박사는 최근 매우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APC에 온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내 다른 세력들의 허락을 받고 오는 것일 것이다. 당내 다른 지도자들이 내가 가서 트럼프와 협상에 와라라고 보내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관측입니다. 시진핑이 더 이상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당내 집단 지도 체제의 한 구성원으로 격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와 1대1로 만나서 중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설사 시진핑이 트럼프와 무언가를 약속하더라도 그것이 중국 내부에서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다양한 파벌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상하이방, 공청단파, 태자당 등 여러 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면 문제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진핑의 약속이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협상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가 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딜딜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즈니스맨 출신답게 협상하고 합의하고 계약을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래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합의문을 만들어도 휴지 조각입니다. 따라서 경주 APC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화려한 합의문에 서명하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합의가 이행되는지 중국이 약속을 지키는지를 몇 달, 몇 년에 걸쳐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의 마지막 선택.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국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이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징후들이 보입니다. 북핵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와는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역 협상에서도 일본은 15% 관세인데 한국은 25% 관세를 받았습니다. 첨단 기술 협력에서도 미국은 일본과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국과는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함께하자고 했을 때 한국은 그건 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자고 했을 때 한국은 중국 시장이 걱정된다며 주저했습니다. 국제관계는 정확하게 액션과 리액션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미국이 요청할 때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도 한국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립니다. 매우 간단한 논리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협력하는 나라에게는 후한 보상을 주고 협력하지 않는 나라는 뒤로 밀어버립니다. 매우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미국과 확실하게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이유에서 옳은 선택입니다. 첫째, 승리할 편에 붙어야 합니다. 지금 미중 경쟁의 전세를 보면 미국이 명백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17번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17번 다 이겼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패배할 것이 뻔한 편에 붙는다.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둘째,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한미상호방 위조약은 엄연한 군사동맹 조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로 약속했고 한국도 미국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편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가치를 공유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를 믿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가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면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언론 통제, 인권 탄압이 일상인 나라입니다. 한국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넷째, 실리적으로도 유리합니다. 한국이 미국 편을 확실하게 선택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협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국 1순위, 중국은 2순위.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명확하게 미국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에게도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확실하게 함께 간다면 중국도 함부로 보복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주 APC는 한국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입니다. 한국은 이 무대를 활용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확고한 일원입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갑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굳건히 믿으며 이 가치를 함께 지키는 나라들과 협력합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중국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국내 일부 여론의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단기 손실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기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장기적 국익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이미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이 경쟁의 승부가 확실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국가의 위치도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이념이 아니라 냉정한 이익 계산과 가치 판단에 기반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명확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애매한 태도는 양쪽에서 다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경주 APC는 단순한 경제회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패권자로 확고히 자리 잡는 순간입니다. 한국이 그 새로운 질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고 망설이는 자에게는 위기를 줍니다. 한국이 100년 후에도 번영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2025년 경주 APC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